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젯밤 9시 41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민 의원이 맞불 발언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밤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맡겠다는 자유한국당이 단상을 점거한 상태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 의장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주로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해서 논의한 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는 한중 관계에 집중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부용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9시 41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임시국회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때까지 이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에 모레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지금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발언하고 있는 의원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인 6시 20분쯤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40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 전체로 따지면 세 번째 발언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적 그리고 당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은 포문을 열었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한국당이 이를 신청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밤새 조를 짜서 교대해가면서 이곳 국회의사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4시간 가까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섰고요. 이들 2명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두 명 의원 모두 4시간 정도씩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인 주호영 의원, 어젯밤 9시 50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천하에 없는 제도다.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그대로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새벽 2시부터 4시간 넘게 발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쪽이 신청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번에는 찬성 쪽도 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 토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반대로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선거법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국회법 원칙 안으로 한국당은 들어오라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 어제 저녁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상정되는 과정도 매우 긴박했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결정을 내린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문 의장이 전격적으로 상정한 게 밤 9시 41분쯤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법안의 논의 순서는 27번째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처리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앞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이 예를 들면 예산 부수 법안 20건 이상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요. 문 의장이 의사 일정을 바꾼 겁니다. 이 결정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날강도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핵심은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겠죠? 그렇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연동형은 아니고 50%만 주는 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석 중에 비례의원은 47명입니다. 47석인데요. 이 숫자는 논의를 거쳤지만 그대로 두고 이 중에 30석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게 어제 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개정안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경우 군소정당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보다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모레 다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표결이 되면 당장 넉 달 뒤인 총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자정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일단은 같이 끝나게 됩니다. 네, 선거법뿐만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에 맞서서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른바 4+1 협의체가 어제 합의를 전부 한 부분입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만 앞두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안건은 유치원 3법까지 포함해 앞서 말씀드린 3건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6건입니다. 한국당은 계속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 반면 민주당은 초단기로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서 법안을 차례차례 처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황이 그대로라면 여야의 이 필리버스터 대치는 해를 넘겨서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국회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단상을 둘러쌌고 구호를 외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긴박했던 어젯밤 국회 상황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 57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단상에 오르고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곧바로 고성이 오가는가 싶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단상 앞으로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아빠 찬스 아웃이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회의를 25일에 끝내도록 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국회 단상을 빙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문희상 의장이 중간중간 제지해보지만 의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은 문희상 국회의장 바로 옆까지 다가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나중에 하시라고 시간을 넉넉히 드릴게. 단체 좀 하세요, 괜찮아.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회의 진행을 기다립니다. 반대 토론 끝에 투표가 시작됐고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15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회기 수정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선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최재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법은 협상을 거듭할수록 원래 법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당초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속에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고 결국 의석수 변동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달라지는 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7석은 지금처럼 단순 배분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최근 각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의석수가 늘고 한국당은 줄게 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선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재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중국이 직접 화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어제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약 30분가량 진행됐고 이후 저녁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화두는 실질적인 한중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 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북미 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적극 소통하고 긍정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메가 FTA로 불립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서명을 중국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지켜온 가치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로 내놓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중국이 직접 화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최근 남북 간 철도 협력 등을 대북 제재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繁荣、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비공개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말이다라며 비핵화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근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뵙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내년 방한도 다시 한번 초청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른바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넬지 여부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 당국은 긴장을 하면서도 물리적 도발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관측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까지 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회의적입니다. 연내에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열어서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한 뒤 도발 여부와 수위는 차근차근 정해갈 거란 전망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ICBM을 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까진 지켜봐야 북한의 앞으로 행보가 예측 가능하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내 관측은 다소 엇갈립니다. CNN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을 향한 대화 중단 선언 등 구두 조치들이 선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자들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동안은 멈췄던 한반도 특별정찰 상황 공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밀 정찰기의 운용을 다시 민간 추적 사이트에 알리기 시작한 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심사가 이제 모레 열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국장의 비리를 상당수 파악하고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결정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일가 비리 의혹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법적인 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레 있을 영장심사의 쟁점은 감찰을 중단한 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책임까지 있는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정무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이 감찰 과정에서 갑자기 잠적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 강제로 감찰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런 비리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무적 판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당시 비위 첩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청와대에 감찰권을 두고 직권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벌인 국정원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사건으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시절 자신이 살 사저를 리모델링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입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제안 문건 등을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이념이 다르다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상명하복 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며 국정원이 잘못 이끌었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민병환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도 국정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한 판단을 위법하다고 몰아세우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낸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한 이유로 지목된 게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켜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시안이 임박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제까지였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북한 식당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편법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비자가 아닌 유학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러시아에 입국을 해서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단 모스크바 내 북한 식당과 관련해선 시내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 있는 고려 식당이 현지 시간 21일까지도 정상 영업을 했지만 22일부터 폐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면으로도 잠깐 지나갔는데요. 식당 출입문에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문을 닫았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다라는 안내문인데요. 모스크바에 있던 또 다른 식당 능라도도 북한 식당인데요. 이미 지난 10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들은 여전히 정상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디폴트라고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2001년 때와 비교하면 사실상 디폴트라는 것입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1년엔 빈곤율이 57%였고 지금은 41%라고 덧붙였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1,000억 달러 정도의 부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다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570억 달러의 구제 금융에 합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은 미중 무역 갈등과 홍콩 사태 등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40대 고용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합니다. 내년 1월 40대 고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3월 중 40대를 위한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박 시장이 서울시 자치구를 돌면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홍보해 다가올 총선에 적극 관여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년 규모를 정부가 올해보다 9천억 원가량 늘려서 4조 5,90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성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1~2%대 저금리로 최대 10년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오늘부터 공급이 됩니다. 올해는 가을 배추와 무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생산이 25% 가까이 줄어든 가을 배추는 포기당 소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52% 올랐고 13% 생산이 감소한 가을 무는 85%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김장 비용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서울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구역이 당초보다 60만 제곱미터 더 늘어납니다. 303만 제곱미터로 확장이 됐습니다. 정부는 외인 아파트를 보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체험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꿩 사냥을 하다가 산탄총을 쏴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을 하던 도중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자택에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5시간 30분에 걸친 공방 끝에 소방관의 행동이 정당 방위가 아니라 반격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조선인 명부를 디지털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보관이 돼 있는데 정부가 2023년까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등 최소 항목만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피해자 규모와 강제성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 읽은 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난 10월에는 대출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43% 늘었습니다. 제주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려면 내년 2월부터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서 예약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하루 탐방객 수도 성판악은 1,000명, 관음사는 50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한중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경화 장관과 일본 모테기 외무상이 만나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포함한 정상회담 의제를 미리 조율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다시 논의를 합니다. 연구 정지안에 대한 회의가 그간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도 결정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 달 태국에서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이 열리는데요. 23명의 선수 최종 명단이 오늘 나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최종 예선을 겸해서 진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교적 기온이 높았던 중부지방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찾아왔지만 미세먼지가 해소되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곳곳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중서부와 경북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대구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6도에 그치면서 한낮에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오늘과 비슷한 추위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여수의 한 민간 화력발전소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상황이 담긴 내부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화재 구역엔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설비가 없었고 노동자는 맨손으로 화염과 5시간을 싸웠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똥이 튑니다. 이내 화염은 더 커집니다. 현장 노동자는 불길을 피하려 뒷걸음질 칩니다. 새벽 4시 반 여수 화력발전소 내 민간 발전소에서 시작된 불은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 노동자가 5시간이나 맨손을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단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방차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설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니까. 발전소는 자연 발화성 물질을 다루는 곳이라 자동 소화 설비가 없으면 언제든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전소 측은 해당 구역이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구간이 아니라서 자동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25m마다 수동 설비인 소화전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은 불길이 너무 세서 소화전을 가동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물로 끌 수 있는 화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고용부에서 사각 지역을 보자고 했으면 정말 구석구석 다 봤어야죠. 고 김용균 씨 일주기가 지난 지 보름도 안 돼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다시 논쟁 중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시 팔당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 분기점 인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지만 이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6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5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에 있는 전자부품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봉소방서는 차량 41대와 대원 165명을 투입해 저녁 8시 반쯤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불은 6시간여 만인 밤 11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3명과 화상을 입은 다른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어제 베이징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중국 전문가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미국 전문가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비중 있게 거론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팽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핵 국면을 관리해야 된다. 이 점에서는 더 이상 이게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데서 이제 공감대를 가진 게 가장 핵심인데요. 어제 CCTV 중국 측 그 보도문을 보면 앞에 우리는 사실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소위 대북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 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이제 이런 쪽이 나오면서 한반도 부분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느끼는 것만큼 중국한테는 그 문제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인상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위 한반도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뭐 이 같은 방침, 의견에 대해서 미국도 뭐 싫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입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네. 북한 문제도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뭐 결코 이롭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서 북한이 연말을 조용히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금 북미 간의 대화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정치적인 현재의 탄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관료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왜일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비핵화 국면의 협상 국면을 쭉 살펴보면 남북 소통을 통해서 한국이 북미 간의 대화를 주선했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는 소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만큼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을 빼놓고 남북미에 의해서 이 비핵화 협상 국면이 주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을 했었죠. 차이나 패싱은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협정 6.25 전쟁 협정 조인국이고 휴전 조인국이고 당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소위 그 한반도 남북한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국가로 쓰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지금까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쭉 역할을 그전에 했었습니다만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일정 부분 기초를 마련했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결렬이 됐단 말이죠. 중국으로서는 이 틈이 자신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찬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북한의 제재 완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시키는 결의안을 또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다 좀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이전까지는 핵 문제를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곤란할 때마다 뒤로 빠졌다가 이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당연히 평화와 협상,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중국이 북한의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러시아와 연합해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겠군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초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우정엽 센터장님,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함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뭐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딱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 관계적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고민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강준영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중국이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만 이슈를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비난하는 듯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듯한 메시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러한 한국이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대결이 뭐 경제, 안보, 국방 분야에 걸쳐서 있지만 이러한 지역 국가들이 어떠한 정치적 지지를 보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중 간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어떤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지금까지 중국의 일관된 논조는 그렇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그냥 놔두면 이게 수습 불가로 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럴 때마다 쓰는 표현이 이제 건설적 역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건설적 역할의 배후를 보면 미국이나 서방이 판단할 때는 결국 대북 압박에 구멍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네. 민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가는. 그래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이 미국 주도로 끌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중국이 계속 해왔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북한을 코너로 몰면 북한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소위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북한 감싸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미국이 생각하는 것,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특히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알지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북한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에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벽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게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지를 한중 간에 한국이 중국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우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럼 한국의 스탠스는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선순위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급한 건데 뒤로 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더 이상 연말에 소위 전략적 도발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실 전달을 했던 거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연말연시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도의 관리는 또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또 보여줘야 미국과의 어떤 그 중미 관계에서의 중국의 위상,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기 때문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어제 했을까요? 이제 청와대 대변인에게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가 매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어쨌든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더 놔두게 되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당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달라.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되면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2년여에 걸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대화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한중 간이 분명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미국 전문가로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어느 정도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탑다운 어프로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 이후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박하게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정상회담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보다도 당분간은 어떤 상황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북한이 협상의 트랙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역시 중국의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강준영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을까요,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3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커졌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북한의 체제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이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졌는데, 만약에 이러한 결정이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진다면 미국 쪽에서는 이 회담에 아무래도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강준영 교수님, 북한과 러시아의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대신 좀 받아준 거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협상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스톡홀름 협상 이후에 결렬이 되면서 그 이상 뭐 전혀 교류가 없는데, 북한도 연말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나름대로 급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로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꽉 막힌 상황에서 일부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협상을 지속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판단할 때 이게 비핵화로 가는 정말 그런 단계냐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로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네. 북한의 이 소위 이탈을 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한의 핵포기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그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비핵화의 개념과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미국과 중국 간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보리에 제출을 해줬다 이렇게, 그러니 너희들도 거기에 일정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다면 이게 북미 대화를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간자적 입장이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자신들한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데, 활용하는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센터장님, 미국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번 결의안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 이제 미국의 입장은 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결의안을 제출했을까 하는 정치적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북한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여전히 대화를 통한 가능성이,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또 이제 지난 22일까지 이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좀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고 미국 역시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응이 참 쉽지 않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30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네, 우리 정부가 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다만 이 국제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서 자꾸 깨면서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독배가 될 수 있다. 당장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급속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핵화라는 큰 틀을 견지하는 큰 틀에서 구조를 조정하면서 네. 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돌파구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샘 사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미중 강대국을 다루기는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원칙,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당당히 밝혀서 그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그리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누나 조연아 전 부사장이 동생의 그룹 운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의 그룹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경영상의 중요 사항을 가족과 상의 없이 결정하고 있다. 올 4월 조양호 선대 회장이 작고한 뒤 조원태 회장이 총수가 되는 과정에도 합의가 없었다. 선치는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했는데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회사 경영은 회사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석 달 뒤 한진칼 주총까지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진그룹 주총이 석 달 뒤에 열리는데요. 조연아 전 부사장은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남매 간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진칼 주가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입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현재 총수 일가 중 유일하게 그룹 내 직함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측근들도 지난달 말 임원 인사에서 모두 물러나면서 이대로 밀려난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반기를 들면서 경영권 분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6.43%입니다. 6.46%인 조 회장과 불과 0.0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2대 주주인 KCGI 등과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 지분을 앞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2대 주주인 KCGI는 지분을 더 늘려 17.29%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뒤 한진칼 주총에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분 확보 경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우선주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젯밤 9시 41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민 의원이 맞불 발언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밤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국회의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등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고 예산 부수 법안마다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두 나라 관계 발전은 전 세계에도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사를 중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리 사욕을 챙겼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한 판단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용산공원 구역이 당초보다 60만 제곱미터 더 확장돼서 303만 제곱미터로 조성이 됩니다. 정부는 외인 아파트를 보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체험 공간으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5시간 30분에 걸친 공방 끝에 소방관의 행동이 정당 방위가 아니라 반격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1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교도소 내 수감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불법으로 반입된 총기와 흉기 등이 사용되며 유혈 사태로 번져 1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온두라스 북부의 다른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잇따른 교도소 내 폭동 사건에 당국은 교정시설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교도소를 군인과 경찰이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이발사에게 총을 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3살 아들과 이발소를 찾은 한 남성이 머리 모양을 두고 이발사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발사를 향해 3발의 총을 쏜 겁니다. 이후 남성은 아들과 함께 도망쳤고 이발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북부의 한 섬에서 전통주인 람바녹을 마신 주민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중 11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7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람바녹은 코코넛을 증류시켜 만든 술로 별다른 규제 없이 생산, 판매되어 종종 문제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경찰은 사람들이 마신 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술을 판 상점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에도 람바녹을 마시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21명에 달한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에서 한 소방관이 산불 현장에 있던 코알라에게 물을 먹여주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털썩 주저앉은 모습의 코알라가 소방관이 먹여주는 물을 얌전히 받아 마십니다. 현지 시간 22일 호주 남부의 한 산불 현장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물병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는데 코알라는 아쉬운 듯 손을 내뻗어 봅니다. 최악의 산불에 코알라들은 간신히 살아남아도 마실 물이 없어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알라가 물을 마실 급수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서 모금을 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 전날인 오늘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높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아침 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제 비교적 기온이 높았던 중부지방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지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북부와 동쪽 지역에서 추위가 강한 편인데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과 청주, 대전이 영하 2도,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전남과 경남은 영상권이지만 역시 0도 가까이 내려와 있어서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통 추워지면요.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추운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데요. 네. 오늘도 공기질이 탁합니다. 곳곳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 종일 농도가 높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성탄절 즐기는 분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고를 했던 건데 크리스마스 기적처럼 혹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거나 예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고요. 눈 소식은 전혀 없을 거예요. 오늘 밤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만 다소 흐리고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추위는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이 영하 2도에서 최고 7도까지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제주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조금 올랐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눈은 내리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상정보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 서귀포시 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났는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2.4였고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진계에만 기록될 정도의 진도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6시 19분에 제주 서귀포시 동쪽 56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8km, 규모는 2.4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말씀하신 대로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은 미 공군의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적인 대북 감시 정찰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찰기는 고도 약 10km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해안포,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언론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사우디 법원의 선고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카슈크지 살해에 직접 가담한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 한 3명에겐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들 3명의 합계 형량은 24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살해 지시 의혹을 받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측근들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돼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였던 카슈크지는 지난해 10월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도 사상 최고치까지 갔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4% 상승한 28,551.53에 마감됐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09% 오른 3,224.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한 8,945.65에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은 1998년 이후 가장 긴 9일째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아보카도 등 8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젯밤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밤샘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어젯밤에 결국 전격적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격돌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만 해도 원포인트 국회 열자 네. 문희상 의장이 교섭단체 여야 3당 이 원내대표들을 소집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전에 먼저 터져 나온 것은 4+1 협의체가 최근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네. 먼저 민주당을 뺀 나머지 이제 소수 야당들이 합의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의석은 현행 그대로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두겠다. 다만 일부 연동형을 도입하되 연동형 50%죠. 여기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연동형 캡, 연동형 상한선을 30석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안을 다 받은 겁니다. 네.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고요. 민주당도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어제 밤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면서 폭풍 전야라고 이제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은 폭풍은 이미 밤새 불어오고 있다. 아마 내일 자정까지가 회기이기 때문에요.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제 필두로 한 격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22건의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맞습니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 이러면서 네.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을 했잖아요. 네. 뭐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러다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네. 의심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 그 의심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간신문들의 이제 헤드라인 네. 다수가 기습상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기습상정이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수법안 22건인데 2건을 진행하고 27번째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들어왔어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굉장히 어렵게 개회를 하긴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갇혀 있다가 네. 뒷문으로 본회의장으로 왔고요. 처음 시작할 때 첫 안건이 회기의 마감을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안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문희상 의장은 이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안건을 25일로 정하겠다.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포위하듯 의장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이 저항하는 모습이 이제 초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는 이제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로써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 시점까지 이제 세 번째 의원, 네. 처음에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그리고 민주당의 이 김종민 의원이 이례적으로 등장해서 네. 여야가 함께 이 찬성과 반대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김종민 의원 4시간 넘겼고요. 세 번째로는 다시 한국당의 권성도 의원이 등장해서 필리버스터가 아마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 끊임없는 이 무제한 토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반대 토론만 진행되는 것보다는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편에서 보면 말이죠. 자,
자유한국당 그동안 뭐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한국당에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끝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수정된 합의안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정말 많이 후퇴한 안입니다. 원안을 생각해 본다면 225석 지역구에 75석 비례대표, 네. 여기에 50% 준연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석 분포는 현행과 그대로거든요. 다만 비례대표 47석 일부, 그것도 30석에 제한해서 연동형을 적용한다. 지금 요거 한 가지로 이제 결국은 후퇴했는데요. 이럴 거면 무엇하러 이렇게 충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아니에요.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특히 네.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격돌하는 이 일종의 관성의 법칙을 지금 가속도를 줄이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격돌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그 내용을 이제 연초로 돌아간다면 굳이 패스트트랙 격돌 때 그 내용에 비하면 합의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내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돼 있다. 결국은 한국당은 이제 반대 입장으로 이제 끝까지 갈 거고요. 아마 4+1 협의체는 이것을 관철시키게 될 텐데 그 다음에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법 있죠. 이것도 한국당이 결사한 데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넘었으면 유치원 3법이 또 도래합니다. 아마 내년 초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일종의 회기를 끊어서 이 법안 하나씩을 밀어붙이는 4+1 협의체와 이것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격돌을 새해까지 보게 될 전망인데요. 어쨌든 여기서라도 뭔가 타협의 물꼬가 트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성탄절 연휴 내내 우리는 아마 이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로 자유한국당이 맞서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서는 뭐 반드시 네.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도 뭐 결국에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자 내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는 멈춥니다. 회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서 본회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26일부터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느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회기에서는 자동 표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표결되는 건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로 종료가 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표결에 들어가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본회의를 한국당이 두고 볼 것이냐. 어쩌면 이게 우리가 4월 패스트트랙 때 봤던 것처럼 어제도 봉쇄라는 말이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본회의장 봉쇄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막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이 또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격돌 전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러면은 이제 4+1 협의체가 그냥 폭주하고 있으니까 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외에 있는 황교안 대표를 이 필두로 해서 장외투쟁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이 조짐. 최근에 또 이 저 국회에 난입했던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벌어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패스트트랙 때 또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자정 이후를 지켜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네.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좀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실질 심사에서 사실은 법원의 초기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어느 정도 철저한 증거를 가지고 준비했는지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걸은 것인데 지금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범죄 혐의를 덮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증명할 수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재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이 재판부와 검사들이 격돌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첫 번째 기소 9월 6일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기소는 상당히 내용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정도가 됐지만 이것을 동일한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사가 불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금 조국 장관을 잡아야 한다는 검찰의 강박이 조금 성급하게 작용한 거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는 정말 팽팽하다. 반반인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내일 모레 실질 심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모레 새벽경에야 나오게 될 기각이냐 구속이냐를 지켜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보수단체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망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반발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호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입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모금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가는 집회는 보면 다 강의 끝나면 주머니에서 돈을 다 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집회 봤습니까? 헌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본인이 한기총 회장을 맡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가. 당신 나가. 국민통합연대는 1236명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전 목사의 이런 발언으로 첫날부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고 있는 한기총 시위를 내년 1월 4일부터 낮과 밤에 모두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TBC 유정후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대출을 유례 없이 꽉 묶는 조치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나오고 지난 일주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 네. 상승세는 좀 진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한 재건축 아파트. 근데 이거는 재건축이 된 아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입주한 지 한 2년 안 된 이걸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 몸값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뭐 계속해서 버티고는 있는데 강남 재건축, 즉 앞으로 재건축을 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 기준으로 1억, 2억 원 이상 낮춘 매물들이,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쪽에서도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에서 조금은 어떤 좀 약간 요동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네. 일주일 지난 이제 고가 아파트 쪽에서는 좀 안정세를 어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15억 원이 네. 넘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예 받을 수가 없고 네. 이제 9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이 줄게 됐고요. 어제부터 그렇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에 지금 움직임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의 고가는 왜 이렇게 좀 안정세를 찾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을 매수로 전제로 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대신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뭐 무주택자가 살 때 투기 지역, 규제 지역에서도 40%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네. 집은 사고 싶은 사람들, 실수요자들이 9억 이하로 일단 왕창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8억 2천, 3천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네. 그 집주인들이 오히려 수요가 많아지니까 여기를 끌어올려서 일종의 이제 갭매우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뭐 9억대로 올리고 6억, 1천, 2천 아파트들이 호가가 막 5천, 6천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9억 이하의 아파트 쪽에서는 네. 정부가 원치 않은 그런 이제 역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일단 일주일 흐르지 않았습니까? 좀 더 이거 신중하게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될 부작용이 지금 전세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로 간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 기다리는 또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적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실은 전세값입니다. 네. 전세값을 좀 보면은요, 서울과 수도권 뭐 이 근처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기존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함께 네. 정시 확대가 되면서 뭐 강남구, 양천구 뭐 주요 지역들에서 전세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전세가가 막 순간 폭등하는 5천, 6천, 8천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니까 기존에 집 살려는 사람들이 그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다 전세로 눌러앉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요. 대출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니까 뭐 9억 원 이상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예 그냥 전세를 한 번 더 하겠다. 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거주 요건 강화가 되면서
본인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또 하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급격하게 공급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의 속칭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오고 있고 전세 가격이 뭐 꿈틀 정도가 아니라 크게 오르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가 12, 16 대책 이후에 가장 큰 부작용에서 이 전세 시장이 요동치는 것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세 시장 이 문제는 공급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면서 다주택자들 집을 빨리 팔아라. 네. 6개월 동안 뭐 세금 혜택도 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쪽에서 반응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실은 현 정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느냐? 다주택자가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서 네. 수급이 깨졌다.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12, 16 대책 중에 하나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 그러니까 물량을 내놓으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6개월 동안에 네. 다주택자들이 많은 물량을 내놓아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실은 정부의 정책은 성공한 거겠죠.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건데 이제 6개월 유예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글쎄요, 이게 이제 공급이 오히려 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6개월이 정말 중요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많이 던질 것이냐, 내놓을 것이냐 이것들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럼 될 것 이거는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좀 미리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장을 거의 매주마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현재 일주일이 지난 좀 기간은 짧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가 갑자기 여러 세 채, 네 채 물량 중에 하나를 시장에 팔려 내놨다라든가 급격하게 지금 매물이 나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연초로 가고 또 1월, 2월, 3월 1분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가뜩이나 입시 제도가 달라지면서 전세 시장이 좀 오르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번 대책이 좀 불을 지핀 면이 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정부의 다음 대책은 이 전세 시장에 대한 대책이 될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세요? 지금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시장 상황에서도 현재 이 12, 16 같은 강력한 규제책에서 거래가 활발해진다거나 그런 활발해진 속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가능성은 일단은 굉장히 낮고요. 또 하나 6개월간 다주택자의 이 양도세 중과 완화 때문에 물량은 어떻게든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 네. 이 전세값이 들썩인다면 이건 세입자들 전체 국민에게 좀 피해가 가는 그러니까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마 관련해서 다음 정부의 규제책이 나온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 이상 못 올리고 한 번 계약할 때 4년, 이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네. 현재 2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4년까지 끌어올리는 아마도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12, 16 대책에 이 전세와 관련된 규제가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의 품을 32년 만에 느끼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6살에 엄마를 찾으러 갔다가 버스를 잘못 탔고 복지기관에 있다가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의젓한 얼굴의 6살 동석입니다. 일 나간 엄마를 찾겠다며 집을 나섰다 버스를 잘못 타 긴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한 아동복지기관에 머물다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손동석, 한국 이름을 잊지 않으려 되뇌었고 휴대전화엔 어릴 때 사진을 넣어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32년이 흘렀고 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나?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6살 아들은 이제 우는 어머니를 다독여주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습니다. Best Christmas present I've ever gotten, and I don't think anything's gonna top it.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든 건 DNA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에 국제 우편을 보낸 DNA가 서로를 이어줬습니다. 해외에 있는
입양 아동들의 DNA를 국내로 송부받아서 등록을 하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가족을 찾아달라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어서 지금까지 해외 입양 아동 110명이 자신의 DNA를 대구 경찰청으로 보냈고 이 중 26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여자 핸드볼 SK가 유소정의 8골 활약을 앞세워 서울시청을 상대로 첫 승을 따냈습니다. SK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핸드볼 코리아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서울시청을 29대 27로 이겼습니다. 전반을 13대 15로 끌려간 SK는 후반 시작과 함께 조아람, 김호나 등의 연속 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접전을 이어가던 SK는 24대 24 동점에서 유소정, 조수연이 잇따라 득점하며 서울시청을 제압했습니다. 신태용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습니다. 신 감독은 계약서 서명을 위해 모레 2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조율이 거의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사령탑을 맡게 되면 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과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인 사령탑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프로축구 K리그에서 228명의 선수가 내년에 자유계약 FA 자격을 얻습니다. 대구FC의 간판 골키퍼 조현우와 강원FC와 결별을 선택한 베테랑 골잡이 정조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소속 구단과 우선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이브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교적 기온이 높았던 중부지방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찾아왔지만 미세먼지가 해소되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곳곳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중서부와 경북지방에서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대구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1도, 대구도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6도에 그치면서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추위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젯밤 9시 41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민 의원이 맞불 발언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밤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까지 진행된 뒤 모레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국 전 장관 영장 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당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정무적 판단인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